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데브옵스, 특히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다동화와 관리, 이쪽 핵심 요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질문 목록이랑 또 경험담 노트가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뭐랄까 옆에서 같이 고민하듯이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저희 목표는요, 그냥 개념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그 보내주신 사례처럼 S3 접근 문제 같은 실제 상황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IAM, 테라폼, Ansible, 또 CDN 이게 다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겪으셨다는 그 흥미로운 상황부터 시작해 볼까요? S3 버켓 정책 얘기요. 분명 허용만 있었는데 접근이 딱 막혔다는 그 문제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 상황 진짜 당황스러울 수 있죠. 딱 봤을 땐 버킷 정책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접근이 안 된다. 그러면 대부분은 뭔가 더 강력한 다른 정책이 딱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AWS 정책 평가 로직인데요. 그 명시적인 deny, 그러니까 거부 규칙은요. 언제나 allow, 허용 규칙보다 우선해요. 명시적 디나이가 우선한다. 그럼 버켓 정책 말고 다른 어딘가에 그 디나이가 숨어 있었다. 뭐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보통은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해요. 첫째는 IAM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려는 사용자나 아니면 그 사용자가 속한 그룹 또는 그 사용자가 맡은 역할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된 IAM 정책 어딘가에 명시적으로 디나이 구문이 딱 박혀 있으면 버켓 정책에 allow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아하. 을 아예 못하게 막는 SCP를 설정해놨다. 그러면 이건 개별 계정의 IAM 정책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더 위에 있는 제약인 거죠. 뭐랄까 회사 전체 보안 규정이 팀 규칙보다 우선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 보내주신 노트에 적힌 개인 프로젝트 경험담이 진짜 딱 그 상황이었네요. 읽기 전용 버킷 만들어 잘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접근이 안 돼서 막 찾아보니까 예전에 테스트한다고 잠시 추가했던 사용자 IAM 정책에 있던 디나이 조건, 그게 문제였다고요? 그거 찾아서 없애니까 바로 해결됐다고 하셨죠? 아, 이런 경험을 해봐야 정책 우선순위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직접 이렇게 부딪혀 보면 명시적 디나이가 얼마나 강력한지 또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 계층에서 적용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면 버킷 정책만 볼 게 아니라 관련된 IAM 정책, 뭐 역할 신뢰 관계, 그리고 혹시 모를 상위 조직의 SCP까지 접근 경로에 있는 모든 정책을 다 살펴봐야 한다는 거,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AWS Organizations라든가 IAM 정책 시뮬레이터 같은 도구들이 왜 필요한지 느끼고 더 깊게 파고들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네요. 정책 문제를 딱 해결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관문 역할을 하는 IAM,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이덴티티 앤드 액세스 매니지먼트, 뭐 AWS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정확히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왜 그렇게들 강조하는 걸까요? IAM은 간단히 말하면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정의하고 관리하는 AWS의 보안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용자 계정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크게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해주죠. 사용자, 유저하고 그룹은 이제 사람이나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내고 또 관리 편의를 위해 그룹으로 묶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역할 롤입니다. 이건 특정 권한 묶음을 임시로 이렇게 빌려 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EC2 인스턴스가 S3 버킷에 파일을 올려야 한다. 그럴 때 인스턴스에 직접 자격증명, 그러니까 액세스 키 같은 걸 씹는 게 아니고요. S3 접근 권한이 있는 역할을 그 인스턴스가 맡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임시 자격증명을 받아서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끼리 연동하거나 외부 사용자 접근 제어할 때 이게 필수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권한 부여의 규칙, 그게 바로 정책입니다. 제이슨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 어떤 작업 액션을 허용할 거냐, 거부할 거냐, 이걸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문서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IAM이 그냥 로그인 관리 차원이 아니라 정말 AWS 보안의 거의 뿌리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핵심적인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안 강화,
특히 최소 권한 원칙을 구현한다는 점이에요. 각 주체한테 꼭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딱 주는 거죠. 그러면 혹시라도 자격증명이 유출되거나 잘못 사용돼도 피해 범위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아까 역할, 롤 얘기할 때 잠깐 나왔는데 키 관리 부담 감소입니다. 장기 자격증명, 그러니까 액세스 키 대신에 임시 자격증명을 쓰게 유도하니까 키가 유출될 위험이나 그걸 관리해야 하는 복잡성이 줄어들죠. 그리고 셋째는 감사 및 규정 준수 측면입니다. IAM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요청은 AWS 클라우드 트레일에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언제 뭘 했는지 추적하고 또 감사 요구사항 같은 거 맞추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최소 관한 원칙이라는 거 정말 중요하군요. 보내주신 메모에도 보니까 EC2 인스턴스가 S3에 접근할 때 예전에는 그냥 인스턴스 안에 액세스 키를 직접 넣었다가 보안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IAM 역할을 딱 도입하고 나서는 훨씬 안전해지고 관리도 편해졌다는 경험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키 관리 부담 감소랑 보안 강화를 직접 느끼신 사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론으로만 아는 거랑 실제 운영하면서 이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체감하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죠. IAM 역할을 쓰는 게 그냥 좋은 방법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보안 사고를 막고 운영 효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제 IAM 정책 시뮬레이터로 정책을 미리 테스트해보거나 더 나아가서 AWS 오르가니제이션스로 조직 전체의 보안 기준을 딱 설정하는 이런 심화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고요. 자, 이렇게 IM으로 누가 뭘 할 수 있는지 딱 정했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인프라를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이제 테라폼 얘기가 나오죠. Infrastructure as Code, 줄여서 IAC라고 부르던데 코드로 인프라를 관리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네, 테라폼은요. 인프라를 만들고 관리하는 방식을 예전처럼 손으로 하거나 스크립트로 짜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프로그래밍 코드처럼 다루게 해주는 아주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하시코프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HCL이라는 자체 언어를 써요. 이걸로 AWS나 Azure, GCP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의 자원들, 예를 들어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선언적으로 기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코드로 딱 명시하면 테라폼이 알아서 현재 상태랑 비교해서 필요한 작업을 계획하고 실행해 주는 거죠. 아, 선언적이라는 게 핵심이네요. 어떻게 만들지 하나하나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는 이거야 라고 정의하면 도구가 알아서 다 해준다 이런 의미로 들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절차적인 스크립트랑 가장 큰 차이점이죠. 테라폼이 강력한 이유는 몇 가지 주요 이점에서 나오는데요. 첫째는 인프라 버전 관리가 가능해져요. 코드로 관리하니까 Git 같은 버전 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누가 언제 뭘 바꿨는지 다 추적되고 예전 상태로 쉽게 되돌리거나 롤백, 여러 사람이 협업하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둘째는 변경 사항을 예측하고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테라폼 플랜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진짜 인프라에 변경을 적용하기 전에 어떤 리소스가 새로 생기고 뭐가 바뀌고 뭐가 없어질지 미리 쫙 보여줍니다. 이러면 이 리소스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죠. 팀에서 같이 검토할 때도 아주 유용하고요. 셋째는 재현성하고 일관성입니다. 동일한 코드는 언제나 동일한 인프라를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개발 환경, 스테이징 환경, 운영 환경 등 여러 환경에 걸쳐서 똑같은 구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복제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컴퓨터에선 잘 됐는데 이런 문제를 인프라 레벨에서 없애주는 겁니다. 와, 이건 그냥 편리하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직접 콘솔에서 막 클릭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환경마다 설정이 조금씩 달라져서 나중에 문제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테라폼 도입하고 나서 수동으로 작업할 때보다 장애 발생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그 재현성하고 검토 기능 덕분이겠군요. 진짜 효율성하고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특히 인프라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사람의 실수가 끼어들 여지를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이 IAC의 가치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아가면 테라폼 모듈을 이용해서 단복되는 코드 뭉치를 재사용한다거나 워크스페이스로 환경별 상태를 분리한다거나 또 중요한 상태 파일 TF 스테이트를 S3 같은 원격 백엔드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잠그는 러킹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테라폼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자동화 도구로 또 같이 자주 언급되는 엔세블, 이거랑 차이가 궁금해지는데요. 둘 다 뭔가 자동으로 해준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역할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혹시 하나만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꼭 같이 써야 하는 건지.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둘 다 자동화의 핵심 도구는 맞는데 목표장 작동 방식이 꽤 다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테라폼은 주로 인프라의 뼈대를 세우는 역할, 그러니까 프로비저닝에 강점이 있어요. 가상머신 EC2, 네트워크, VPC, 데이터베이스 RDS 같은 자원을 만들고 수정하고 없애는 작업을 코드 기반으로 관리하는 거죠. 없는 걸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엔스블은 이미 있는 시스템, 주로 서버 위에 살을 붙이는 역할, 즉 구성 관리,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에 더 강점이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서버에 웹서버, 예를 들어 엔진엑스나 아파치 같은 걸 설치하고 설정 파일을 배포한다거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특정 상태, 예를 들면 서비스가 실행 중이어야 한다, 이런 상태를 보장하는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시스템의 상태를 원하는 대로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아하, 비유하자면 테라폼은 집을 짓는 건축가 같고 엔세블은 그 집에 가구나 이런 거 배치하고 인테리어 하는 디자이너 같은 느낌이네요. 오, 네. 비유가 아주 딱 맞네요. 그리고 작동 방식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테라폼은 상태 파일, TF 스테이트라는 걸 통해서 현재 인프라 상태를 계속 기억하고 관리해요. 그래서 상태 기반 도구라고 하죠. 반면에 엔시블은 기본적으로는 상태를 기억하지 않아요. 대신 각 작업이 여러 번 실행돼도 결과는 똑같도록 하는 역등성, 아이덴포텐시에 의존하는 상태 비저장, 스테이트레스 방식에 가깝습니다. 물론 엔시블도 대상 시스템의 정보, 그걸 팩트라고 하는데 그걸 수축해서 조건부로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접근 방식 자체가 좀 달라요. 역등성, 여러 번 실행해도 결과가 같다는 거요. 그건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여러 번 눌러도 문은 한 번만 닫히는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딱 그런 개념입니다. NCB 플레이북,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실행했을 때 이미 원하는 상태면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필요한 작업만 딱 해서 원하는 상태로 만드는 거죠. 이 덕분에 상태 파일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좀 덜합니다. 언어도 테라폼은 HCL을 쓰는 반면 엔시블은 YAML 기반의 플레이북을 쓰고요. 보통 SSH로 대상 서버에 접속해서 에이전트 없이 에이전트레스 작동한다는 것도 차이점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둘을 실제로 어떻게 써야 가장 좋을까요? 어떤 시나리오에 어떤 도구가 더 적합한 건가요? 보통 한 세 가지 패턴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테라폼만 쓰는 경우는 주로 클라우드 리소스 프로비저닝 자체가 주 목적일 때예요. 엔시블만 쓰는 경우는 이미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고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 배포나 설정 변경 같은 것만 자동화하고 싶을 때 유용하죠. 하지만 가장 흔하고 또 강력한 조합은 둘을 같이 쓰는 겁니다. 테라폼으로 기본적인 인프라, 예를 들면 VPC, EC2 인스턴스, 로드 밸런서 같은 걸 깔끔하게 딱 프로비저닝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엔스블을 이용해서 그 만들어진 EC2 인스턴스들 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쫙 설치하고 설정 파일도 동기화하고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까지 배포하는 식으로 역할을 딱 나누는 거죠. 오, 그 조합 방식, 그게 바로 보내주신 노트에 있던 개인 프로젝트 경험이랑 완전 똑같네요. AWS VPC랑 EC2 인스턴스는 테라폼으로 만들고 그 인스턴스들 위에 엔진엑스 설치하고 SSL 설정 적용하고 또 실제 서비스 배포는 엔시블 플레이북으로 자동화해서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드셨다고요? 아, 각자 잘하는 영역을 떡 맡기니까 전체 프로세스가 명확해지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역할을 분담하면 각 도구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전체적인 복잡성은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더 큰 규모에서는 이제 엔스블 타워, 요즘에는 오토메이션 컨트롤러라고 부르죠. 아니면 테라폼 클라우드나 엔터프라이즈 같은 도구들을 서로 연동해서 중앙에서 관리하고 협업하는 걸 더 강화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인프라도 코드로 만들고 그 위에 설정도 자동화했어요. 그럼 이제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접근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CDN, 즉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웹사이트 로딩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고는 얼핏 들었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네, CDN은요. 사용자와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컨텐츠를 전달해주는 뭐랄까 똑똑한 배달부 네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엣지 서버라고 부르는 캐시 서버를 쫙 분산시켜 놓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모든 요청이 저 멀리 있는 원본 서버까지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사용자에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엣지 서버가 먼저 그 요청을 받아요. 만약에 그 엣지 서버에 사용자가 요청한 컨텐츠, 특히 이미지나 동영상,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 같은 정적 파일들이 이미 캐시,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다면 그 엣지 서버가 바로 그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거죠. 원본 서버까지 그 먼 길을 갈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응답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이게 CDN의 핵심 원리예요. 즉, 지리적 거리를 단축해서 지연 시간을 줄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일종의 복사본을 미리 놔두는 거군요. 그럼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좋은 점도 있나요? 네, 속도 개선이 가장 큰 목적이긴 한데 부가적인 효과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원본 서버 부하 감소예요. 대부분의 트래픽, 특히 정적 콘텐츠 요청은 엣지 서버들이 대신 처리해 주니까 원본 서버는 좀 더 중요한 동적인 요청 처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서버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갑자기 트래픽이 확 몰려도 훨씬 잘 버틸 수 있게 되죠. 둘째는 가용성 향상입니다. 만약 특정 지역의 엣지 서버나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엣지 서버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으니까 전체 서비스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셋째는 보안 강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어요. 많은 CDN 서비스들이 디도스 공격 방어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요. 또 웹 방화벽 WAF랑 쉽게 통합돼서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원본 서버를 보호하는 1차 방어선 역할도 해줍니다. 이야, 이건 뭐 거의 필수 서비스 같은 느낌인데요. 특히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미지, 비디오 같은 게 많은 사이트라면 더더욱 그렇겠네요. 보내주신 노트에 개인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AWS 클라우드 프론트, 그게 CDN 서비스죠? 그걸 적용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전 세계 사용자의 평균 응답 속도가 200ms 이하로 개선된 것도 대단하지만 수천 건이나 되는 정적 파일 요청을 엣지에서 다 처리해버려서 원본 서버 비용까지 줄였다는 그 부분에서 아, 진짜 CDN의 힘이 이런 거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경험이 CDN의 가치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성능, 안정성, 그리고 비용 효율성 이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단순 캐싱을 넘어서 람다 앳댓이나 클라우드 플레어 워커스처럼 엣지 서버에서 간단한 코드를 실행시켜서 사용자 요청을 동적으로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 기능까지 활용하면서 CDN의 역할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 외에도 아카마이나 페스틀리 같은 다양한 CDN 서비스들이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고요. 자, 오늘 저희가 데브옵스의 핵심 개념들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S3 접근 문제 해결에서 시작해서 정책의 중요성을 깨닫고 IAM을 통해 접근 제어의 기초를 다지고 또 테라폼과 엔시블로 인프라와 구성을 코드로 만들면서 자동화하고 마지막으로 CDN으로 사용자 경험까지 최적화하는 이런 여정이었네요. 이 기술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현대 클라우드 시스템을 딱 지탱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룬 개념들은 단순히 개별 기술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들이죠. 예전처럼 수동 작업이나 눈대중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코드를 통해서 명확하고 반복 가능하며 또 안전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변경해 나가는 그런 문화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결국에는 복잡성을 제어하고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더 빠르고 안전하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잘 곱씹어보시면서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테라폼이 인프라라는 그릇을 만들고 엔시블이 그 안에 담길 내용물의 배치를 자동화한다면
이 자동화된 그릇과 내용물 위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배포와 운영, 그러니까 CI/CD 파이프라인 그 이후의 데이트 운용이라고 하죠. 모니터링, 로깅, 스케일링, 장애 복구 같은 것들이요. 이것들을 더욱 지능적이고 자율적으로 만드는 다음 단계의 혁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AI나 머신러닝 같은 기술이 이 영역에 더 깊숙이 들어오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의 대화가 여러분의 학습과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